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이런저런 많은 댓글들 좋아요 다 눌러드렸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간을 초 단위로 쓰실 것 같은데 매일 꾸준히 함께 해주시니 그저 감사를 따릅니다. 초 단위는 아니지만 한 5분 단위로 스케줄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은 되게 이 일이 재밌습니다. 세상을 알아가는 또 이 즐거움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자꾸 귀찮아지잖아요. 귀찮아지고 우리가 근력도 나이가 들면 저거 뭐 나도 이제부터 근력 운동 한번 해볼까 해도 귀찮아서 안 하게 되잖아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책을 읽거나 아니면 신문을 보거나 뭔가 공부를 해야지 해도 이 집중력, 이해력, 그리고 기억력, 뭐 여러 가지 다 힘력자잖아요. 이런 게 이 근력만큼이나 다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제도 보니까 뭐 89세 할아버지, 뭐 근력 운동한 할아버지 하면서 뭐 유튜브에도 본 것 같은데 그게 똑같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신 분들은 80세가 돼서도 좋은 몸을 유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이해력, 집중력, 이런 여러 가지 정신력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꾸준히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귀찮더라도 계속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운동으로 다져진 이런 단단한 몸과 같은 그런 나의 정신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신력이라고 해야 되나? 지적 능력? 머리를 계속 쓰면 아무래도 머리에 이 근육이 발달해서 아무래도 뭐 치매도 좀 늦게 올 수도가 있고 그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웜의 신박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도 아마 이 웜의 신박을 하기 전에 신문을 일주일에 나중에는 토요일 아침만 읽게 되더라고요. 하도 주중에 바쁘니까 신문을 가져와서 저녁 때 그냥 그대로 갖다 버렸던 경우가 많은데 이 웜의 신박을 하면서 함께 거의 요즘 이 10,000명 정도가 이 러닝 크루라고 하잖아요. 이 운동장에 보면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도 보니까 축구하는데 옆에 이 러닝 크루 분들이 한 300분 이상이 이 딱딱 팀을 짜서 뛰고 계시는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웜의 신박도 우리 웜의 신박 이 최슬리 우리 가족분들하고 지금 열심히 한 10,000분하고 같이 계속 뛰니까 그래서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제가 뭐 대단히 멘탈이 강하기보다는 이렇게 함께 뛰니까 저의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니까. 약간의 의무감과 이 책임감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참 이렇게 한결같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패왕TV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처음 뵙는 분은 아닌데 우리 토리님이 가끔씩 이렇게 좋은 댓글 많이 가끔씩 남겨주셨는데 MP 조정을 따라할 때 제가 비중 조절을 못했는지 너무 괴롭네요. 다른 분들은 잘 대처하셨는지 좋은 말씀분인데 저는 아직 많이 멀었나 봅니다 라고 하셔서 우리 토리님 지금 주식시장은요 골프를 치시는지 안 치는지는 모르겠는데 골프로 따지면 골프는 18개 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18개 홀 중에 난이도가 1번부터 18번까지 핸디캡이라고 해서 스코어 카드에 보면 딱 적혀 있거든요. 그 스코어 카드에 보면 이번 홀이 야드 뭐 300야드인지 아니면 500야드인지 파3인지 파4인지 파5인지 표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길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핸디캡이라고 있어요. 이번 홀이 난이도가 18홀 중에 제일 어려운 홀인지 아니면 12번째로 어려운 홀인지 그렇게 난이도가 적혀 있는데 주식도 똑같아요. 이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그것도 8, 9, 10월은 난이도가 전체 10년 중에 난이도가 2번째로 높은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엄청 막 흔들리죠. 주가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주식이 막 40%씩 빠지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장이라서 그래서 이 괴롭네요. 어려우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장을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하면 저도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보다가 축구 영상 하나 보다가 리프팅 한다고 하잖아요. 공을 발로 이렇게 톡톡톡톡톡 차는 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프팅 100개에 만족하면 안 되고 1000개를 해봐야 한 번에 1000개 정도를 할 수 있어야 윌리안이라고 그 축구 유튜버가 하는 그 채널 이름이 뭐였던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옆에 계신 선출분들이 1000개를 해봐야 이제 발에 감이 온다고요. 공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감이 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리프팅을 별로 연습을 많이 안 했거든요. 한 10개 하나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뭐 축구 좋아하고 축구 잘하고 싶어 하면서도 가장 기본기 훈련인 이 리프팅을 연습을 안 하고 그동안에 축구를 했었구나 반성을 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의 기본기를 닫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도 읽고 그다음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주식 실력이 쌓이는 건데 지금 초보자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번씩 보면 이 상대방이 K5 수준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K6 우승해가지고 K5 올라가는 팀인데 보니까 전부 거의 다 선출들이고요. 엄청 빨라요. 현역 선수인가 싶은 선수도 2명 있었는데 실제로 한 명이 현역 선수였는데 대학 선수였는데 그런 선수들하고 경기하면 뭐 정신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마추어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도 지금은 이번 요 8, 9, 10월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서 그런 거니까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은 다 잘 대처를 했을까. 그렇게 이번에 위에서 칼같이 팔고 밑에서 칼같이 사고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번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크게 이제 하락하는 장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늘 있는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항상 있는 그런 조정이고 그런 걸 알면 그냥 내가 좋은 포트폴리오만 갖고 있으면 그냥 이제 신문 읽으면서 의연하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아마 한 90% 이상일 거고요. 나머지 한 10% 분들은 또 이번에 이게 정말 큰 조정의 시작인가 하면서 밑에서 이제 주식을 팔아가지고 또 손실을 좀 확정시키신 분들 그런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이런 장에서 그런 거 다 일일이 다 대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번에 조금 현금화를 시켜놨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그냥 주식 꼭 다시 또 사가지고요. 지켜보고 있고요. 9월 금리 인하 전까지 미국 시장이 꾸역꾸역 올라온다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도 보면 이 다우 지수라든지
이 방어주에 또 속하는 이 필수 소비자와 방어주에 속하는 주식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죠? 베타가 좀 높은 그런 주식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해서 그런 주식들은 여전히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11월 달 되면 또 다시 3개월 동안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보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이 선반영이 되면 10월 한 셋째, 넷째 주부터 좀 움직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연말하고 연초장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장이 좋다라고 딱 이렇게 판단이 되는 순간 이렇게 로우 베타라고 하거든요. 네, 시장보다 좀 둔감한 그런 주식으로 딱 갔던 자금들이 다시 또 이 하이 베타로, 시장이 올라갈 때 강세장이야. 그러면 시장이 한 10% 올라가. 그러면 시장이 10% 올라갈 때 베타가 1.5인 주식은 15% 올라가고, 베타가 2인 주식은 20%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또 하이 베타 주식으로 약간 또 포트폴리오가 또 싹 움직일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에 막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일이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좀 불행해진다 했잖아요. 네, 비교. 비교. 다른 사람들은 다 잘했나? 나만 못했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 약간은 이렇게 좀 비관적이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가지고 내 페이스대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괴롭다는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기사를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11,000조 몰려 몸집 커진 미 기술주의 ETF 기사가 있습니다. 미 증시 상승 랠리 계속되자 서학개미 빅테크 투자가 늘어나서 올 순자산 증가 상위 10개 중에서 ETF 4개 각각 1조 넘게 늘어 금리 때는 자산 더 몰릴 듯이라고 되어 있고요. 올해 꾸준히 이어진 상승 랠리, 그리고 이에 화답하는 서학개미들의 투자 심리 덕에 미국 기술주에 주로 투자하는 ETF 순자산이 각각 1조 원 넘게 늘었다. 증권가에서는 오는 9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장세가 시작되면 기술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더 커지는 만큼 관련 ETF의 몸집 불리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26일 한국거래소와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순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ETF 상위 1에서 10위 종목 중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ETF는 7개에 달했고요. 이 가운데 30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를 뺀 나머지는 모두 미국 증시 상장주를 담은 주식형 ETF였군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또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산 ETF 중에 그 고버스랑 밑으로 3배짜리 그게 또 상위에 포진돼 있어서 제가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었는데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 대응을 좀 잘하셨네요, 보니까. 특히 올해 들어서만 순자산이 1조 넘게 증가한 미국 주식형 ETF가 4개나 됐는데요. 순자산 증가분이 가장 큰 종목은 타이거 미국 S&P 500 ETF로 2조 1,300억 원에 달했고요.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을 추종하는 이 종목은 현재 순자산이 4조 3천억입니다. 순자산이 작년 말 대비 순자산 상승률은 98%로 올해 들어서 사실상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S&P 500과 함께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상품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도 같은 기간 순자산이 1조 5천억 증가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100은 엔비디아, 애플 등 빅테크를 포함해서 미국 대장주를 골고루 담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이어진 미국 증시 상승 랠리에 올라타고 싶지만
개별주 투자에는 부담을 느끼는 개미들이 지수에 투자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두 지수를 쫓는 ETF 몸집이 빠르게 불어났다. 네. 개별주 투자의 부담을 느끼는 개미라고 되어 있는데 현명한 개미 투자자입니다. 그죠?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종목을 쳐다보면 이 종목별 이 단기적인 이 일봉 차트에서 나타나는 이 변동성을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 저기서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종목 밸류에이션 따로 해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뉴스 체크도 해야 되죠. 상당히 좀 귀찮아지는데, 시간이 없고 본업이 따로 계신 분들은 사실 이 S&P 500이나 나스닥, QQQ 사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그 2배짜리 곱버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떨어지는 거에 2배, 3배짜리 배팅하는 거, 그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하고 픽스 인덱스가 30 넘어가고 이럴 때 단기적으로 2배짜리 이 들어가는 건 그거는 괜찮아요. 딱 들어가서 그 대신 일주일 안에 무조건 팔고 나오셔야 되는 거. 일주일에서 아무리 늦어도 2주. 그런 건 괜찮은데 떨어지는 거 맞추려고 막 2배짜리, 3배짜리 떨어지는 거 배팅은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개인 순매수도 같은 기간에 4,700억 원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빅테크 상승장에 올라타려는 서학개미들의 투심이 집중이 되면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과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도 같은 기간 순자산이 각각 1조 원 넘게 불었고요. 미국 상위 빅테크에 분산 투자하는 두 종목은 수익률이 연초 대비 최고 35%에 달합니다. 미국 ETF의 빠른 성장 덕택에 올해 들어서 이를 포함한 해외 주식형 ETF 순자산은 거의 18조 정도 됐네요. 18조 가까이 늘었고요.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ETF 1조 4천억에 14배, 13배 수준이네요. 시장에서는 오는 9월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 기술주 ETF 순자산이 더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김대준 한투연구원은 저금리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춰서 주가 상승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낮아진 금리가 매그니피선트 7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28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향후 투심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지난 1분기에 이어서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기술주 랠리가 이어지겠지만 실적이 예상보다 낮으면 빅테크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가능성도 있어서다. 네. 지금은 10월달까지는 이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약간 역추세 매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역추세 매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0불 이상에서는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포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과거 그동안 한 3분기 연속으로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10월 달까지는 계속 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적과 금리 쌍끌이 바이오 주도주로 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입지를 넓힌 SK바이오팜 이달 들어서 28% 가까이 올라 외국인은 삼바 2천억 순매수, 피벗선은 더해지자 상승 박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 KRX 바이오 탑10 지수 7.5% 올랐고 KRX 헬스케어도 3.79 올랐고요. 이번 8월 달입니다. 8월 한 달만
코스피는 마이너스 2.58% 빠져 있습니다. 이달 들어 증시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제약바이오주가 본격적인 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며 줄줄이 상승을 했는데, 특히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K바이오팜과 휴젤 등은 실적이 끌고 금리가 미는 형태로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주요 바이오 종목들로 구성된 KRX 바이오 탑1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 오른 2347.39에 마감을 했고요.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삼바와 셀트리온 또한 전 거래일 대비해서 각각 상승을 했고, 최근 폐암치료제가 미국 FDA의 품목 허가를 받은 유한양행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부터 제약바이오 관련 지수들도 순항 중인데,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거래소가 도출하는 28개 KRX 산업지수 중 상승률 2위와 3위가 KRX 300 헬스케어와 KRX 헬스케어 3.79%가 2위, 3위였네요. KRX 300 헬스케어는 KRX 헬스케어 지수를 이루는 제약바이오 중 73개 가운데 규모가 큰 37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이군요. 300이라 해서 KRX에 이 바이오 헬스 관련된 주식이 300개나 되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런 3개 중에서 규모가 큰 37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KRX 바이오 탑10 지수는 같은 기간 7.51%나 급등을 했고요. 이달 들어서 국내 증시에서는 제약바이오주 시가총액 비중도 커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KRX 헬스케어 지수 구성 종목의 시총 비중은 지난달 말만 하더라도 8.47%였으나 지난 23일 기준 8.93%로 0.46%포인트 늘었네요. 밑에는 SK바이오팜 주가가 8월에 들어서 27.77, 유한양행이 18.2, 휴젤도 12.6 이렇게 올랐다고 되어 있고요. 8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1위 종목이 삼성바이오 2,180억이네요. 외국인은 SK바이오팜 730억, 알테오젠도 490억, 그리고 삼천당 제약 유한양행 역시 300억, 100억 이렇게 매수 우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이 바이오 산업 특성상 자본 비용을 움직이는 금리 인하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고금리 상황에서도 매출이 발생하는 대형사와 달리 연구개발을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바이오 산업은 이자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현수 유한타 연구원은 기업 성과가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 하반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봤고요.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시장에 순조롭게 진출하면서 올해 2분기 호실적을 낸 SK바이오팜과 휴젤을 주목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올 2분기 미국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65.8% 늘어난 1,052억 원을 기록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군요. 이성경 SK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 인지도가 낮고 진출 초기 코로나 영향으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효능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는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로 등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군요. 자, 올해부터 미국으로 보툴리눔 톡신을 수출하기 시작한 휴젤은 2분기 영업이익이 42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8% 증가했고요. 이에 지난주에 미래에셋증권과 성상인증권은 글로벌 톡신 수출 매출 증가를 점치면서 각각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휴젤의 톡신 제품은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승인받았고, 미국 매출도 올해 하반기부터 증가할 것이고 중국 시장에서도 전년보다 늘면서 영업이익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식의 역사가 항상 좀 반복이 된대잖아요. 2016년, 17년, 18년 그때 반도체 랠리가 18년 초까지 있었을 때 초기에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못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대형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이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반도체가 어느 정도 7분 능선을 넘어선다 이러면 그때부터 2017년 하반기에 그렇게 한 15년 말부터 17년 상반기까지 지지부진했던 이 코스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코스닥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처음에 신라젠이었었죠. 그죠? 신라젠. 그 다음에는 대형주 중에 셀트리온이 그때 코스닥이었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발표하고 그러면서 2017년 말에는요. 이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부터 그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숏스퀴즈가 나면서 17년 말에서 18년 1월까지 급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신라젠이 한 18배 났었나요? 한 1년 만에. 네. 그래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우리나라 바이오는 저는 약간은 이 센티멘트에 따라서 좀 움직인다고 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뭐 게임 회사가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이 바이오 회사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 센티멘트에 따라서 좀 크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티멘트로는 이번에 금리 인하와 맞물리고 또 뭐 반도체랑 이런 상대적 매력도 이런 거 등등 따져보면 그래서 내년 한 7월까지는 계속 바이오정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퇴직연금 계좌에 바이오를 넣어놨다가 코덱스 바이오를 넣었다가 이번 일단 10월 달까지는 좀 시장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한두 달 전에 그때 뺐었는데 이 바이오도 보니까요. 이 바이오 아까 뭐 탑10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ETF에서 어떤 바이오 주식들을 쭉 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좀 투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9월, 10월까지 그런 ETF들 좀 공부를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실적에 힘이 갈린 건설주, 현대 울고 GS는 한박 웃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적이 건설주 주가 흐름을 갈랐다.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악재를 딛고 신고가를 기록한 반면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DLENC는 지지부진하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건설주 차트 쭉 보는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ENC는 좀 주가가 차트가 좀 이렇게 상승 아직 추세를 못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 GS건설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2%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냈고요. 지난해 10월 순살자이 논란으로 급락했던 주가도 모두 회복됐고 HDC 현대산업개발 주가도 같은 날 2.69% 상승하며 신고가를 썼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현대산업개발이 83% 급등을 했습니다. 건설주 중에는 보니까 현산이 대장주더라고요, 보니까. 자, 반면 과거 대장주 현대건설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는데 연중 주가가 6% 하락하며 오히려 신저가에 근접했군요. 대우건설은 연중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2.7% 상승한 데 그쳤고요. DLENC도 8.7% 떨어졌네요. 자, 이렇게 국내 건설사 간의 주가 흐름이 엇갈린 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세 차이 때문이고 또 시장이 기대하는 회사별 실적 컨센서스 전망이 있는데 이를 상회하면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 FN가이드에 따르면 GS건설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으로 934억 원을 거둬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네요. 심지어 시장 컨센서스도 10%나 상회했고 이 중요하죠. 컨센을 상회해야 됩니다.
GS건설은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906억으로 1개월 전에는 한 840억이었고 6개월 전에는 790억이었는데 계속 컨센이 상향되고 있네요. 이에 증권가에서는 GS건설 목표 주가를 일제히 높이고 있고 BNK투자증권도 종전에 2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눈높이를 높였다고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기저효과에 따라 이익이 크게 성장한 대표적인 건설주이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53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9%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현산이 여러 가지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아주 낮다 보니까 이렇게 이익이 크게 급증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올해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건설주들은 실적 기저 효과를 누리지 못했거나 시장 눈높이에 수익성이 미달했기 때문이고요. 현대건설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473억. 제일 이익이 많이 나오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오히려 감소했고요. 시장 기대치도 25% 하회했습니다. 대우건설과 ENC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54% 줄었고 ENC는 시장 기대치를 57%나 밑돌았네요. 네, 금리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이 건설주고 저번에 뭐 시장 얘기하면서 타 채널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2001년, 2년 뭐 닷컴 버블이 무너질 때 2001년 1월 3일부터 페드가 6.5였던 페드 금리를 50bp씩 빵빵빵빵 낮추거든요. 2001년도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도 나스닥 주가 보면 하락합니다. 2000년도에도 하반기에 박살나고 2001년도에도 박살나고 2002년도까지 빠집니다. 3년 연속 음봉이 나는데 그 2001년도 그 닷컴 후유증 속에서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1년도에 33%인가 36% 올라가거든요. 코스피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건설주가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때 제가 2000년 초에 미국 유학 갔다 와서 99년 말에 당시에 집을 사야 되냐 이래 쭉 알아보다가 그냥 전세 들어가자 해서 전세 들어갔다가 2001년, 2년, 2003년 딱 2년 반 만에 집값이 딱 2배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 고개 숙인 남자가 됐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2001년도 보면요. 뭐 GS건설 막 190% 올라가고요. 다른 건설주들도 보면 그때 크게 올라간 주식들이 2001년도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에 보면 건설주가 꽤 많았었습니다. 최근에 약간 부동산 시장이 지금 서울 집값은 막 전고점 돌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오버랩 되면서 시장이 이런 걸 어떻게 다 계산하고 저렇게 움직일까 보면 참 주식시장의 IQ는 역시 이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계 3대 신용평가사서 A등급을 받은 현대차의 약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에서 모두 신용평가 A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요 두 회사는 미국 회사고 그리고 영국 피치로부터 A등급을 받은 자동차 회사는 현대기아를 포함해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하고 일본 도요타 그리고 일본의 혼다 이 세 회사랑 현대기아 해서 4개밖에 없네요. 그 정도로 이 대단한 거다 그죠? 자, 미국 자동차 빅3인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B등급이네요. 현대차의 이 트리플 크라운은 그만큼 대단한 일이다. 현금 흐름과 수익성, 사업 구조 등에서 기업이 지속 성장할 기반을 갖췄음을 인정받은 것이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변화가 빠른 시대에
꾸준한 혁신 노력이 숨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2월 현대기아가 무디스와 피치로부터 A등급을 받은 데 이어서 22일에는 S&P가 기존 BBB 플러스에서 A-로 올렸네요. 이들 세 개 기관이 A등급을 준 이유는 비슷한데 견조한 수익성에 기반해서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췄다는 겁니다. 특히 전기차만 만드는 테슬라나 하이브리드카에 주력하는 도요타에 비해서 현대기아는 두 차종을 모두 생산해서 시장 대응 능력이 뛰어난 점을 인정받았고요. 실제 세계 전기차 캐즘 속에서 현대기아는 SUV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도심항공교통, UAM까지 진출한 것은 사업 확장을 위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정 회장이 맡고 있는 대한양궁협회가 철저한 경쟁을 통해 선수를 선발하는 것은 실력과 품질 우선과 공정 리더십이라는 그의 경영 철학과 같다. 정 회장님이 또 대한양궁협회 또 회장도 맡고 계시군요. 최근 국내 전기차 화재 사고 직후 현대기아가 가장 먼저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방침을 밝힌 것도 기업 위험 관리 차원에서 주요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기업 신용등급이 개선되는 것이다. 이번 신용등급 상승은 밸류업을 위한 선순환이 될 것이고, 국내외 조달금리가 낮아져서 이자 비용이 줄면 수익성 개선은 물론 신사업 투자, 배당 여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6일 기준 현대차 주가는 1년 새 34%나 상승을 했고요. 현대기아는 기업들이 체질 변화를 위한 모범 사례로 참고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현대그룹이 그래도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약간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시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임자 회복이나 했어. 이런 말씀들. 그래서 저는 우리 현대그룹이 이렇게 계속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DNA와 그런 그룹의 어떤 철학, 그런 철학의 기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대하면 약간 좀 민족 기업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또 소 100마리였나요? 1000마리였나요? 북한에 보내주고 뭐 하면서 약간 이 민족을 생각하고,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양궁이 뭐 또 참 뭐 난공불락 아닙니까? 세계 양궁 선수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난공불락이라고. 한국의 양궁은 난공불락이다 하고. 네, 아이고 시간이 또 너무 빨리 가니까 그다음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자, AI 구축 방식 기업 따라 천차만별. AI 팩토리가 대안이죠. AI 구현 방식에서 모든 상황에 맞는 단일한 접근 방식은 없습니다. 초짜 농부가 농작물을 직접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하지만 농작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기술을 제공받는다면 스스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 델은 고객사가 직접 AI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AI 팩토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보면서 이 기사가 뭐지 했었는데, 김경진 한국 델 테크놀리지 총괄 사장 인터뷰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또 이 노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신문을 읽으면 참 좋은 게 그 산업의 생태계에 관한 다양한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짜집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짜집기를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라고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저번에 델 본사 실적 발표하고는 주가가 크게 빠졌었거든요. 지나친 AI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가 확 주가가 빠졌었는데 이 델 컴퓨터를 통해서 델이 어떤 그 AI와 관련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네, 이 부분이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에 관한 향후 투자에 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김경진 사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AI 시장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델 테크놀리지가 취하는 전략과 접근 방식을 이같이 설명했고요. 델 테크놀리지는 AI 작업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처리 능력을 제공하는 고성능 이 GPU 서버, 자, 그리고 여러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여서 AI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고속 AI 패브릭. 자, 그리고 세 번째는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읽어올 수 있는 저장 장치인 고속 AI 스토리지. 그리고 네 번째는 AI 알고리즘을 훈련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도구를 결합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와 데이터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델 테크놀리지의 구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날 델 테크놀리지는 고객사들이 데이터 성능과 서비스 비용, 보안 등 모든 측면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AI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마치 농부가 농작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기술을 제공받아서 스스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델의 고객들도 데이터와 AI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델 테크놀리지가 이처럼 AI 팩토리를 앞세우는 까닭은 따로 있는데, 김 사장은 AI 구현 방식에서 모든 상황에 적합한 단일 접근 방식은 없다고 설명했고요. AI는 이 디바이스 그리고 엣지,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가 아닌 데이터가 생성되는 현장 근처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네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어서이고,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추론은 on-premise,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을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닌 내부의 서버나 컴퓨터에 설치해서 운용하는 방식을 이 on-premise라고 하군요. 이 on-premise 데이터 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on-premise에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자체 데이터와 지식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했네요. 실제로 전체 데이터의 83%는 on-premise에 있으며 이 가운데 50%는 엣지에서 생성된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네트워크가 100% 연결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이 엣지 디바이스가 로컬에서 소형 트레이닝, 분석, AI 쿼리, 질문 등을 통해서 실시간 추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델 테크놀리지의 AI 팩토리라는 개념은 젠선 황 엔비디아 CEO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델 테크놀리지는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가장 먼저 AI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AI 팩토리는 말 그대로 AI 공장으로 처음부터 AI를 고려해서 구축되고 설계된 미래형 데이터 센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델 AI 팩토리는 AI 워크로드, 인공지능 시스템이 수행하는 작업이나 처리해야 할 일의 양, 이 워크로드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파트너사의 솔루션을 포괄하는 엔드 투 엔드 포트폴리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제품 및 서비스 모험을 제공하고요. 여기에는 AI 학습, 추론을 구동하는 서버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장치, 대래 컨설팅 서비스, AI 구축 관련 서비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엔비디아, 인텔, AMD와 같은 파트너사의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툴 등도 함께 포함이 되는데, 이런 포트폴리오는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AI PC, 엣지 환경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델의 설명이고요. 델 테크놀리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AI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사장은 AI 팩토리를 통해서 AI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지금 되게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IT 이런 용어들도 우리한테는 좀 이래 확 와닿지 않고, 그런데 뭐 이 앞의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AI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고, AI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니네들 매출 얼마나 느는데, 그래서 모니타이제이션, 수익화 뭐 어떻게 하는데, 요즘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AI를 통해서 보면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PQC인데 이 C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게 바로 이 AI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밑에 이 생산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요.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AI 팩토리를 사용해 제품 수요를 예측하고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AI QC 시스템이 대표적이고, 사업장에서 불량품을 검수하는 AI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고객사는 수십만 개의 사례를 판정하는 추론 엔진을 학습시켜서 AI PC에 탑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AI 전략은 델 테크놀리지의 성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25년 회계년도 1분기 동안 AI 최적화 서버, AI Optimized Server의 매출이 26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고요. 이 기간에 AI 최적화 서버 출하량은 이전 분기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 1분기가 마무리될 때 AI 최적화 서버 분야의 이 백록, 이미 주문은 받았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작업이나 주문의 가치, 그동안 뭐 수주 받아 놓은 거, 뭐 우리가 백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백록은 38억 달러에 달하네요. 자, 김 사장은 한국 IT 1세대 창업가이기도 하고요. 1990년대 초반 자본 없이 엔지니어 셋이서 창업을 시작하셨군요. 이들은 대기업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고요. 당시 IBM 3270 프로토콜을 이용해 지점 컴퓨터를 본사 컴퓨터에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 솔루션은 고가의 IBM 단말기 대신에 비용을 5분의 1로 줄인 자체 개발 단말기를 사용해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인터뷰를 쭉 읽다 보니까 지난번 델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막 이렇게 그냥 브레이크다운 몇 개 돼 있는 거 읽으면서는 좀 확 와닿진 않았는데, 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AI와 관련된 사업이 구체적으로 대충 어떤 건지는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읽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하이닉스 내년 엔비디아 HBM 수요량 감소할 수도, 이런 얘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 20만 원 뭐 살짝 뚫었다가 다시 좀 빠졌죠. 하이닉스 차트 분석, 신기한 차트 분석 한 11일 전에 올라와 있거든요. 뭐 하이닉스 매출액 뭐 그런 제목이었는데, 거기 신기한 차트 분석을 보시면
20만 2,500원 이번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최근의 움직임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요 기사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BNK 투자증권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내년 HBM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며 목표 주가를 25에서 23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다만 매수 의견 유지했고요. GPU 2개와 HBM 192GB를 탑재하는 이 B100 블랙웰이죠. 이 대부분과 B200이 지나친 전력 과소비 지적에 따라서 출시가 취소됐고 대신에 GPU 1개와 HBM 144GB를 탑재하는 B200A로 변경될 전망이군요. 사실상 내년 엔비디아향 HBM 수요량이 이전 예상보다 축소되는 건데 이는 기대치가 높았던 인공지능 AI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 소식이라는 설명이고 다만 하이닉스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는데 하이닉스가 우선 공급자여서 내년 캐파 물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8단 대비 12단 제품의 가격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낸드와 모바일 시황은 피크아웃을 치고 연말부터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만 내년에도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과 고용량 DRAM 시장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오는 11월 엔비디아의 인정을 받더라도 이거는 삼성전자 얘기죠. 그죠? 퍼포먼스 문제로 블랙웰에는 공급되지 못할 것이며 내년 마이크론의 증설도 크지 않아서 하이닉스의 HBM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여기에 최근 가격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있는 128GB 모듈 대신에 하이닉스는 올 4분기부터 256GB 모듈 를 유일 양산을 해서 2배 프리미엄을 누릴 것으로 분석을 했다. 이민희 BNK 연구원은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로 주가도 단기적인 모멘텀은 없다면서 내년에는 HBM과 고용량 서버 매출 비중이 DRAM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실적 차별화가 예상이 되고 선진국 금리 인하 이후 소프트 랜딩 기대가 커지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반도체의 주도주 역할을 했고 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의 이 밸류 체인으로 같이 함께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블랙웰에 대한 부분이 여기도 적혀 있지만 전력 소비 때문에 전력 과소비 지적에 따라서 출시가 취소되면서 GPU 2개가 아니라 GPU 1개와 192GB가 아니라 144GB를 탑재하는 B200A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주가에 또 노이즈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오늘 우리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리포트를 분석을 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저기 인턴십 프로그램에다가 오늘 올릴 건데 올리고 나중에 편집이 좀 되면 다음 주에라도 그 영상을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